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제3자 추천 특검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이 발의를 했는데 대법원장이 1차로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새롭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붕괴에 이를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심 후보자는 야당에서 제기한 김건희 여사 오빠와의 친분설에 대해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가 승진할 때 김 대표 축하단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전혀 모르는 사이고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에 대한 수사가 먼지털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폐륜 수사라고 생각해요. 위원장이 공정하게 하시라고. 공정하게 하는 일이에요.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인권위원회의 역할인데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이유가 다소 독특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요? 그런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나 이런 것은 그런 특정 이념에 의한 그 수단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근거를 말씀을 하셔야죠. 예, 그거는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응급 환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에 상세하게 안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이 매주 수요일 야간 진료를 제한 운영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의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붕괴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과연 자신의 일이 돼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이 기사도 충격을 안겼는데요. 2살짜리 아이가 열이 나고 경련 증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구급차는 11분 만에 왔지만 진료는 계속 거절을 당했고요. 엄마가 아이를 봐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12번째 병원에서야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로부터 1시간이 지난 상태였고요. 아이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과연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도 붕괴가 아니라고 또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7월에는 40대 남성이 온열 질환이 있었는데 14차례 진료 거부를 당한 끝에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남성은 위장출혈이 있었는데 중앙보훈부 병원의 진료가 거부가 됐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지금 국내 의료 시스템 붕괴 직전의 상황이다. 이게 민주당의 진단인 것 같아요.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아마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응급실을 실제 체험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런 식으로 응급실에서 이제 소위 뺑뺑이 돌고 거부당하고 찾기 어렵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오직 대통령과 정부만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붕괴 우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붕괴나 원활의 어떤 사전적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응급실이 야간 진료를 안 하면 그게 응급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기능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종 충남대병원이 야간 진료 못 한다고 하고 있죠. 강원대병원도 이제 성인들은 진료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뭐가 원활한 거고 뭐가 붕괴 우려가 없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아픈 거는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굳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를 막 투입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말이 모순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250명을 투입을 하면 그건 사실 추석 연휴를 겨냥한 땜빵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군 장병들이 아프면 지금 어떻게 하죠? 연휴 때? 그리고 그렇게 군의관이나 이 공중보건의 중에서도 응급의학 전문의나 응급의학 전공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거든요. 대답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런 지경인데 원활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가 찰 일인데 오죽하면 응급의학 그 의사회 회장조차도 아프지 않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거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비단 이 연휴에 아픈 것뿐만이 아니고 교통사고 포함해서 사건 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있습니까? 정부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붕괴를 우려하는 민주당을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적반하장이 좀 어느 정도여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응급실 상황을 두고 여야의 주요 의원들이 입장을 냈는데 목소리의 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태를 키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대통령실의 사회수석 모두 책임을 물어서 경제를 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분들이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좀 상주하시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하신다면 얼마나 위중한 위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가서 문이 열렸구나 하고 돌아가시면 그게 현상 파악이 되겠습니까? 응급실의 상황은 숫자로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고 실제로 의사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네, 정광재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도 어젯밤에 비공개로 응급실을 방문한 사진이 뒤늦게 공개가 됐는데 결국 그만큼 당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어제 오후에 비공개로 방문했죠. 예. 필수 대동 인원도 아주 최소화해서 의료진과 환자분들의 부담이 없도록 소수의 인원만 가서 실제 의료진들이 느끼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던 거죠. 네. 근데 이 현실에 대한 상황 인식이 대통령실과 우리 당이 느끼는 건 조금 다르다는 점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당은 이제 언제든 이게 우리가 불안감이 더 가중되면 언제든 의료 불상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싶은 건데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시면 어떻다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가 한번 현장을 방문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의료 현장들을 좀 방문해서 이야기들을 더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근데 전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의료 대란 문제는요. 반드시 정부의 탓만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의료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의료 단체들에도 문제가 있다. 이 점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대통령이 지난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재명 대표는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망자가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 불안을 증가시키는 발언이다라고 곧장 반박을 했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실제로 이제 당에서 파악하는 민심과 정부의 이런 입장 발표는 괴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전에도 뭐 국민의힘 의원 쪽 말씀이나 민주당 의원 말씀이나 다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의료 붕괴 직전 상황에 와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딴 세상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료 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관료들이 대통령실을 속이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기 위해서 이미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 청취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대통령실의 그 보좌 기능이 마비됐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그 세상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지만 V2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뜻과 함께 윤 대통령의 뜻이 2,000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는 뜻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의 달성과 관련한 부작용에 관해서 진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괴리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면에서 저는 그 프랑스 왕 루이 16세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프랑스 혁명의 발단에 대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있었던 1789년 7월 14일에 루이 16세는 낮에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간단하게 일기를 쓰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루이 16세는 4년 후에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었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정의 현실을 모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국민에 대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부디 그 루이 16세처럼 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바라겠습니다. 예. 다만 그 2,000명 부분은 오늘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이 있어서 그걸 제가 함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전에도 수차례 밝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는 그 국무총리의 발언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복지부가 어제부터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시작을 했는데요.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알리겠다라는 건데 대통령실의 큰 틀에서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현재 응급 환자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일각에서 표현하시는 것과 같은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2대 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이게 정부의 브리핑만 쭉 들어보면 큰일이 없어 보이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정작 현실에선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시민들의 이런 반발심이 꽤 있거든요. 앞서 이제 김영현 의원도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현실과 다른 정부 브리핑을 들으면 큰일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외국 나가서 병원 예약을 한번 해보려고 하셨거나 아니면 병원 진료 후에 의료비를 한 번이라도 내보신 분들은 정말 무슨 얘기인지 절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4공화국과 5공화국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대부분의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응급실 문은 열려 있습니다만
그 안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못 받는 것이죠. 대부분의 응급실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갔던 것이 사실이고, 근데 의대의 2,000명 증원 결정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대부분 많이 사직을 하면서 일할 의사가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간호법을 통과시켜서 이른바 PA 간호사를 통해서 임상 업무의 상당 부분을 분담시키겠다, 뭐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PA 간호사 같은 경우에요, 간호사 정규 간호대학을 마친 간호사 자격으로서 임상 경험뿐만 아니라 별도의 3년 과정의 석사 과정도 다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격한 의미에서의 PA 간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나 현실이 전혀 다른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작 병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절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 이게 시스템이 망가졌구나. 그리고 점점 나빠지고 있구나. 근데 정부는 계속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실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희생되는 국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부 탓만은 아니라고 정부 여당 쪽은 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정부 탓이 맞아요. 왜 2,000명을 증원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의 자료도 안 남겼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2,000명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사실 당장 내년에 입학할 의대 정원이 2,000명 가까이 늘리는 거로 이미 정부에서 확정을 해놓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자꾸 아니라고 주장하는 억지를 부리는 게 보다 큰 문제를 양상하고 있는 형태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지율 어제 발표된 걸 보면 이제 소폭 떨어졌는데 부정 평가의 이유로 지지율 조사기관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그런 부정평가들이 많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이 개혁이라면 개혁이고 개편이라면 개편인 이 의료 분야에 뭔가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텐데, 지금 지지율을 보면 이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는 의문이에요. 어떻게 분석하는지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김영현 의원님께 차례로 듣겠습니다. 우선은 죄송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계속 거부권 행사해서 폐기가 됐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요.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실력이 없다, 이 정부가, 그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00명 뭐 고집하지 않는다, 대안이 있으면 가져와라,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4월 1일 날 만우절날 했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는 왜 2,000명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도 되지 못하면서 2,000명이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가져와라 했거든요. 최선을 이야기하고 더 좋은 안을 얘기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결국은 2,000명 얘기했고 1,500명 정도 지금 증원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리적 근거도 그 빈약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막무가내로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국민들의 반발을 가져오는 이유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저는 제발 대통령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해 주시고 좀 쉬운 길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민심을 경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지율에 다른 얘기가 민심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왜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면서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고 그러고 뭐 저항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민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면 이런 식의 정책을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일희일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을 때 이 정책을 의료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대통령 대선 때 득표율이 48.6%였는데 취임 3년 차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그 득표율, 지지율을 넘어서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거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밖에 진단할 수 없는데 왜 대통령만 지지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겠다고 굳이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최상병 특검법,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관련한 특검법 많지만 정작 저는 이 정권이 몰락의 길을 자초하는 것은 이 의료개혁 문제 때문일 거다. 빨리 정신 차리고 뭔가 정부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현 의원님. 네, 뭐 저는 뭐 지지율이 일희일비하라는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정부가 무슨 그 무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고 언제든지 수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는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가 한번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노터치라는 얘기인데 그 태도가 과연 민주적 대통령으로서 그 온당한 태도인지 먼저 문제를 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의료 개혁 의지가 뭐 힘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바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의 의료 그 개혁의 문제가 첫 번째는 선호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 의료 그리고 필수 의료의 문제를 의대 정원에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본질은 뒤로 가고 의대 정원 2,000명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2,000명을 그냥 전격적으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의대 증원 문제는 의료 개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입시 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입시 정책이 지금 당장 9월 9일 다음 주부터 수시 모집 원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원서 내기 7개월 전에 입시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진행을 합니까? 통상 입시 정책은 3년 전에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네. 그래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7개월 전에 2,000명을 밑도 끝도 없는 2,000명을 강행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그 어려운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90몇 %가 복귀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내년에 신입생 수가 거의 2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전공이 뭐 의사 배출할 이런 거 할 수가 없고 공중보건의도 배출할 수 있고 군의관도 배출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거 자체가 의료 대란의 징조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일에 지금 이 추석이라든지 혹은 제2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 이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과 그 정부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국민들의 좀 마음을 좀 어루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네. 지금 여당의 역할이 상당히 커 보이고 지금 장동혁 의원이나 뭐 안철수 의원 조금씩 이제 목소리들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야당에서는 대책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상태고 그에 대한 입장이 일단 먼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당도 계속 민심 청취를 하겠죠. 예. 그걸 이제 정부에 어떻게 전달할지 그것도 궁금한 점이거든요. 저는 우선 2,000명과 관련해서 자꾸 야당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제3에 의해서 2,000명이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월 1일에 의료 담화 발표할 때는 2,000명 물러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네. 지금 1,509명으로 조정된 거 아닙니까? 대략 25% 정도의 조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00명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숫자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대책을 논의하자라는 쪽으로 여야 대표회담에서 결론이 났죠. 뭐 야당에서는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까지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것은
법이나 예선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도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했었던 것이고 이 대책 기구보다는 대책을 논의하는 작업, 이번 합의문이 대부분 추진하고 강구하고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문구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야당과 달리 여당은 대통령실과 정부와 정책을 직접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된 대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 민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은 계속해야겠죠.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수평적 당정 관계의 첫 신호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관한 노력은 꾸준히 할 거고 이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의견 전달에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용남 의원님, 지금 이 사안을 놓고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갈등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이게 양자 간의 입장이 가장 틀린 이유는 일단 대통령실은 다음 선거는 자기 선거가 없잖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을 한 번만 하도록 돼 있으니까 다음 선거를 생각할 입장은 전혀 아닌 것이고 네. 여당 쪽에 당대표를 비롯한 여당 소속의 정치인들은 다음에 자기 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자기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실과 100%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고 이게 정면으로 들이받고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기에는 아직 용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예. 그런 양상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 이제 특검 얘기를 좀 해야 돼서 넘어가도록 하죠. 야 5당이 오늘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죠. 이번에 가장 달라진 점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된 이 4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당에서는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집어넣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약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건데요. 다만 제보공작 의혹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제보공작을 늘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되고요. 국민의힘이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특검에서도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호응할지 미지수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업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이 특검법 한번 보겠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이 뭔가 이제 문구는 상당히 달라졌는데 실제로 달라진 게 있는 건지 한번 따져보죠. 기존에는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각 한 명씩 추천을 해서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안을 보면 1차 추천은 대법원장이 4명을 하도록 추천을 하고 그리고 야당이 그런데 그 4명 중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최종 후보를 야당이 2명으로 압축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건데 김희정 의원님. 네. 많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겁니까? 글쎄 상당 부분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라고 바뀐 게 없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지금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한 것 그 후보자 중에서 여당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러면 조금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발의한다고 공언해놓고 미적거리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는 사이에 왜 발의 안 합니까라고 야당이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급하면 민주당이 발의하세요 했잖아요. 그래서 발의했습니다. 야5당이 오늘 발의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던 그 내용 그대로 담긴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4명 추천하면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야당에서 1명 추천하고 국회의장을 통해서 최종 이제 추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매우 부적절하거나 뭔가 마뜩지 않은 그런 인물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면 한 번은 비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추천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역시 국회의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조차도 지금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무책임하다. 자, 정광재 위원님. 네.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 나온 거 보면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라는 입장을 냈고 지금 경북 구미 상공회의소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에 나온 입장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김희정 의원님은 저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보지만 우리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늬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법원장 추천 특검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예. 대법원장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일단 비토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2명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야당의 셀프 특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예.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대법원장 추천은 대법원장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입니다. 단계는 없고요. 야당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고 와서 이만큼 달라졌으니 너희들이 발의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왜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은 다른 내용인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내용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이미는 것은 옳지 않죠. 저는 여전히 우리 당의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서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나왔고 정책위 의장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당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관건인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간이 무한정 끌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고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무늬만 대법원장 특검 또 짝퉁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늬만 그리고 짝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조국혁신당도 이번 발의에 이제 함께 했는데 조국혁신당은 그러니까 뭐 찬성하는 입장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저기 이제 야당의 비토권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도 야당에서 후보군을 압축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는데도 비토권을 넣었단 말이에요. 우선 먼저 지금 옆에서 이제 민주당 야 6당이 낸 안에 대해서 그게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이냐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으면 먼저 제시를 하시고 다른 당의 법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제시하면 이것이 잘못됐다, 저렇게 제시하면 저것이 잘못됐다라는 지금 태도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신인 정치인이자 어떤 큰 정치를 하겠다는 그 자세가 맞는 건지 좀 의아스럽고요. 발언 끝나면 잠깐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특검을 봐서 그런데요. 최근 12년간 4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정권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건과 관련된 특검이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특검이고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이고요. 하나는 드루킹 특검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처벌받은. 이 3가지 특검의 추천권이 모두 야당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에. 그러니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둥, 부당하다는 둥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 것에 비춰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지금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에 본인들이 추천해서 드루킹 특검을 시행을 해본 당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말한 대법원장 추천의 특검을 받기로 한 것은 우선 뭐 공정성과 중립성만 보장된다면 우리는 뭐 무엇이든지 좋다. 네.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는 취지에서 우선 대법원장 추천 1차 추천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2차로 야당이 추천하도록 이제 2명으로 압축하도록 하는 장치를 둔 이유는 첫 번째는 대법원장은 원래 정치적 중립성을 여야 할 것 없이 보장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그 대법원장을 아직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 그 최혜병 사건 특검의 추천권자로 놓는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장을 정치적인 그 장으로 끌어들이는 결과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장의 어떤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그 추천의 일부분을 야당이 부담하면 대법원장이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덜 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정책적 중립성을 좀 더 보장해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시중에는 그런 염려도 있죠. 지금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된 보수 대법원장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한 특검이 3개가 있었는데요. 전부 다 유명무실한 특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 시중에서는 보수 대법원장이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의 의지가 별로 없는 보수 인사들만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려를 부식하기 위해서 2차 추천권을 야당이 갖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그 풀은 다 대법원장이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무슨 뭐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그런 논리적 비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혁신당 입장까지만 잠깐 듣고 하죠. 김용남 의원님, 이게 이제 야 6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혁신당은 여기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성하시는 건지 왜 참여를 안 하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안은 원래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전에 제시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안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안은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걸 왜 다른 야당들이 대신해줘요? 남의 숙제를.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참여 안 했다? 예, 개혁신당은 왜 남의 숙제를 대신해주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참여를 안 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안이 원래 한동훈 대표가 생각했던 안이라면 그 안을 내면 돼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당내 논의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고 용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특검법안 발의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모아가지고 반론을 한번 하시라고. 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드루킹 특검이나 BBK 특검 과정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다 선정이 된 적이 있죠. 근데 당시에는 드루킹 특검은 여당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BBK 특검은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나 대통령 수용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 추천의 특검이 가능했었던 거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는 특검에 회부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특검이 되려면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을 고를 수 있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요. 정치 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 신인이죠. 그러나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 그러니까 이 사안이 과연 특검으로 갈 사안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와 같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 특히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면 풀어드릴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쫓겨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네. 우리의 스케줄대로 우리의 안을 만들어낼 테니까 그 부분을 갖고 다시 논의하시면 되는 거죠. 예, 오늘 장동혁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장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한동훈 대표는 발의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정강재 의원께 하나만 더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머지않은 시간이란 건 언제쯤일까요? 제가 여기서 단언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의 의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신이 약속했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것이 정치인 한동훈 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한동훈 다움을 희생하고 잃어가면서까지 이 약속을 저버리는 당대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이제 여야 대표 회담에서 내 처지가 좀 그렇다라는 말을 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전했거든요.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민주당에선 판단하실까요? 아무래도 용산의 반대가 있을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족족 전부 다 지금 그 용산에서 비토를 놓고 있죠, 소위. 그러니까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오늘 지금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게 공수처 현재 공수처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이 최상병 관련한 수사가 연내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지금 조광재 대변인도 얘기를 하셨는데 입장 변화는 없다라고 돌림노래처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두세 분이. 그런데 또 정책위 의장은 당내에서 뭔가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도대체 기다리라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죠. 내년까지 넘기기에는 최혜병이 지금 일주기도 지났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한동훈 대표 임기 끝나게 생겼어요. 내년 넘어가면 9월이면 임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대선 출마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하다. 본인이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확한 이유도 못 대면서 미적거려 놓고는 민주당에 대해서 야5당이 특검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따따붙다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태도고 도대체 본인이 여당 대표로서 무엇을 국민들께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책임 있는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려는 어떤 신이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를 조금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조만간 결론 내릴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특검법 철회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예. 모습으로 봐서는. 그렇군요. 네,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한동훈 대표가 내 처지가 그렇다라는 워딩을 사용했다라고 하시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후 후속 보도를 보면 한동훈 대표가 당시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예.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보관을 준비 중이고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지 내 처지가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자막에도 한동훈 대표는 저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것을 외부에서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저런 워딩을 사용한 적은 없고 표현을 쓴 적이 없다. 한동훈 대표가 내 처지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외부에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저게 일종의 이 회담이 끝난 후에 나온 뭐 의도된 워딩인지 아니면 뭐 실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적절한 언어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했다는 이 얘기는 쓴 적이 없는 표현이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 측의 입장이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 특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국면을 좌지우지하는 그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용남, 김영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통과되더라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최상병 그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 기다려보자. 네.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면 나라도 앞장서서 특검법 발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그 말씀 자체가 예정된 언어 유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끌다가 공수처가 어떤 수사 결론을 내놨을 때는 거의 100%의 확률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공수처 수사가 아주 잘 됐다. 네.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서 국민적 의소가 해소됐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됐다. 따라서 특검은 이제 필요성이 없어졌다라는 입장을 내놓을 게 거의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입장 변화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국회에서 과연 진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석의 어떤 동의가 나올 수 있느냐, 네. 결국엔 그게 관건이겠죠. 그렇군요. 30초 남았네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번에 기자간담회에서 뭐 외압이 실체가 없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공수처법 위반입니다.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통령은 공수처의 직무에 관하여 의견 제시,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위반을 하면서도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그 본인의 입으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하자고 했으면 이번 대통령 거부에 의한 재의결에는 8표를 끌고 와서 부디 이것이 재의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일요일이죠. 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계엄령 관련된 발언을 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도 됐고 사실이냐 아니냐의 궁금증도 커진 상황인데 지금 당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의 제보죠? 제가 뭐 직접 제보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제보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기관이랄까? 군과 관련된 기관이랄까? 이런 데서 들어오는 정보인지 여부도 확인하기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드릴 수 없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여러 정황에 대한 판단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대체적인 여론은 그 발언은 뭐 문제가 없거나 할 법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워낙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가 돌출적이고 좀 돌발적이고 때로는 약간은 폭력적이기까지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의료대란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국민의 희생이 있더라도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막 표출하고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지금 추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니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엄령 관련된 논의가 워크숍에서도 있었다라는 보도도 일부에서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뭐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마 워크숍 사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의견을 나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근거를 대라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근거를 그러면 제보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016년인가요? 그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께서 계엄령 가능성을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정치적 선동이다.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 여당이죠. 에서도 이게 뭐랄까요, 국민 촛불 민심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써가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거를 제시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TF가 만들어져서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문건이 실제 존재를 합니다. 이 문건이 그 문건인데요. 보여주시죠. 네네. 뭐 언론 보도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대비 계획 세부 자료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2017년도에 작성된 2급 비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밀은 지금 해제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내용도 잠깐 소개해 주실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여기 내용에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계엄이 이제 발동이 되면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현행범 사법 처리를 통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현행 법령에는 계엄이 결정이 되더라도 국회에서 그것을 과반 의석의 의원들이 그것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원들이 국회에 출석을 못하도록 사법 처리하도록 하는. 그래서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한다. 이런 계획까지가 이제 담겨져 있는 문건이 2017년 제가 한번 봐도 문건입니다. 될까요? 예. 이게 언론 보도로 공개가 일부 된 내용이죠?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 이게 2016년, 17년 그쯤에서 작성된 문건이고 그래서 이런 문건이 당시에도 이제 근거를 대라라고 할 때는 근거를 대지 못했는데 근거를 대지 못했다기보다는 내지 않았는데 뒤늦게 이런 문건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이죠. 그걸 통해서 실제로 그런 기획이 준비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혹시나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인사를 보면 그런 의심을 제가 또 거둘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입틀막 경호처장으로 유명했던 우리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분 사실상 뭐 차지철 윤석열이 차지철이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들리는 이런 분인데요. 이분도 뭔가 결심하면 뭐든지 해낼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 분이신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께 또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명이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상민 장관 그리고 방첩 사령관 그리고 777 부대 사령관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모두 충암고 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는 요인 중에 배경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박선원 저희 당 의원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를 했는데요. 최근에 방첩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 이분들을 한남동 공관에 초대했지 않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남동 공관이라 그러면 누구의 공관을 아마 말하는 거죠? 이제 그 김용현 경호처장의 공관으로 경호처장의 공관이요. 추정이 되는데 어저께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문맥상 보면 그렇게 이제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면 아니다, 초대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선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 출입할 때 신원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출입을 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의혹을 갖게 만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계엄이라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우리나라가 불행한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전에 경고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려의 표명이고 여러 정황상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었던 발언이다라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괴담이다, 선동 정치다라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그게 2016년에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반론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이른바 전 사위죠. 특혜 채용과 관련된 의혹으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대책기구를 마련을 하기로 했다라고 들었는데 마련이 됐습니까? 대책기구 구성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대책위원들, 그 위원장과 위원들 구성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아마 내일 정도면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선 과정만 남았고 기구 자체는 이제 인선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도를 넘어선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권이 바뀐 지 지금 수년이 지났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 갑자기 왜 지금에 와서 압수수색을 이제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총선 직후의 상황과 같은 예를 들면 지지도로 폭락한 시점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대개 이 정부가 과거에도 정권이 지지율이 폭락하거나 낮아지면 검찰을 이용해서 국면 전환책을 많이 썼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검찰권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국민의 눈과 관심을 다른 데서 돌리고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내용에서 보면 상당히 좀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와 같이 사실은 망신주기성의 그런 내용들을 이제 흘리고 있는 모양새가 유사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여러 이제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수사는 진행이 될 텐데 당 차원에서 기구는 만들었고 그러면 소환과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하시겠다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정부가 주로 이제 했던 게 검찰권을 이용해서 혐의 사실을 이제 그 언론에 흘리고 그다음에 소환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망신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단적인 예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지난 2년간 무려 7번을 이제 발부를 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헌정사상 최초로 기소를 했는데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5번이나 기소를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4개의 재판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최종적으로 이것이 무죄가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악마화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정권은 그것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그리고 소환 조사를 통해서 망신주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고 재판을 회부하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미 상당히 이미지 훼손이 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것을 카드로 인해서 전국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언론 보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 언론 보도를 내용을 검증하는 일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이제 수사 단계들이 진행되면 그 수사가 적절하냐 여부에 대한 뭐 입장 표명 같은 걸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검증하는 절차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사실은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역할도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책기구에 법사위원들이 주로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정무위원이셔서 들어가시는지 여부가 저는 궁금한데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요. 포함 안 됩니까? 당에 여러 예를 들면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그런 구분 없이 다양하게 당 전체의 그 인사들을 망라해서 이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당 밖에 있는 인사도 뭐 필요하면 모실 수 필요하면요.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지금 몇 분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 내일 정도면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내일 뭐 발표 내용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무위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무위 관련된 내용은 질문은 다음 또 한 번 더 인터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을 차출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급하니 그럴 수 있다 싶지만 그렇다면 군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군인의 건강도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돌려막기, 눈속임, 날림. 한 여당 의원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쓴 표현들입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반나절이라도 응급실에 있어 보라. 당장 구급차부터 타보라.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지 마세요. 실용과 스타일 다 가지세요. SUV에 바라던 모든 것,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아름다운 실용주의, 액티엄.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 받은 물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더 작게 자를 걸 그랬나? 라는 소심한 요리는 그만. 최고 화력을 길게, 맛은 깊게.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인덕션. 얼음 정수기의 기준을 높이다. 아이스트리 플리. 스톤 텍스처 디자인으로 공간을 빛내고 아로 멤브레인 정수로 깨끗함을 더하니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청운 아이스 아이스트리 플리.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